여러분 혹시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나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 영상 끝까지 보고 가세요. 오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서구권 사람들보다 당뇨에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미국 사람들보다 유럽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미국 사람들 햄버거 매일 먹지 않습니까? 콜라 한 컵에 각설탕 10개가 들어있다는 그 콜라를 매일 마시지 않습니까? 도넛도 하루에 서너 개씩 먹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당뇨가 많을까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 한국인 당뇨 유병률이 13.6%에 달했습니다. 거의 7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미국은 11.3%, 영국은 9.8%였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밥상이 더 건강해 보이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당뇨를 너무 무서워하고 계십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다고 걱정하시고 합병증이 와서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두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뇨는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당뇨는 약한 약 하나로 평생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리고 살만 빼면 깨끗하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정말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당뇨를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평생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당뇨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인이 왜 당뇨에 더 잘 걸리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당뇨의 진짜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인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립니다. 셋째, 글루트 4번 통로라는 이름의 작은 문이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살이 찌면 왜 당뇨가 생기는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을 풀어드립니다. 다섯째, 한국인의 유전자가 어떻게 우리를 당뇨에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들려드립니다. 여섯째, 당뇨가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무서운 건 합병증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일곱째, 당뇨에 걸리면 채식만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을 깨드립니다. 여덟째, 메트포민이라는 기적의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홉째, 인슐린 주사가 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열째, 살을 빼면 당뇨가 정말 사라지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로 당뇨 치료제 종류별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우리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당뇨 약 안 늘리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국인이 서구권보다 당뇨가 더 많은 진짜 이유. 이거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기름지게 먹으니까 당연히 당뇨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의대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나왔는데 정반대였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인구 100명 중 1명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1980년대 들어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넘어가면서 서구권을 추월해버립니다. 거의 50년 만에 13배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비만인 사람들이 당뇨에 잘 걸립니다.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는 그런 분들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체질량 지수가 24, 25, 그러니까 그냥 살짝 통통한 정도, 배만 좀 나온 정도, 이 정도에서 당뇨가 와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는 당뇨에 더 잘 걸리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엔 우리 조상들의 슬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은 사실은 말이죠, 수만 년 동안 굶주림에 익숙한 민족이었습니다. 농사 짓고 어쩌다 한번 고기 먹고 보릿고개 넘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만 해도 그러셨잖아요. 보리밥에 김치 한 가닥, 된장국 한 그릇, 그게 한 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요, 인슐린을 아주 조금만 만들어도 충분했습니다. 베타세포라고 하는 인슐린을 만드는 그 작은 공장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의 베타세포는 서구권 사람들보다 훨씬 작고 능력도 약합니다.
약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적게 만들어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90년대 거치면서 갑자기 우리 식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흰 쌀밥을 몇 끼 가득 먹고 라면, 빵, 과자, 음료수, 그것도 모자라 야식까지 챙겨 먹게 됩니다. 우리 위장은 적응했지만 우리 췌장은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작은 베타세포로 그렇게 많은 양의 당을 처리해야 되니까 결국 지쳐버린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베타세포 기능은 서구권 백인의 약 67%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는 인슐린을 그만큼 못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습관이라도 우리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이 찔 때 다른 부위가 아니라 배 안쪽,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먼저 쌓입니다. 서구권 사람들은 피부 밑에 지방이 쌓이는 반면 우리는 내장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체질이에요. 그리고 이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한 분쯤 떠오르시죠?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체형이에요. 외국에서는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거미형 비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 체형이 가장 당뇨에 취약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모듈에서는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뇨의 진짜 원인이라고 말하는 그 인슐린 저항성, 도대체 그게 뭔지 우리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자주 쓰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저도 옛날에 환자분께 그냥 인슐린 저항성 있으세요 한마디만 하고 끝낸 적이 많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걸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워요. 비유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몸의 기본 원리를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은 위장과 작은 창자에서 잘게 분해됩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데 그게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되어야만 비로소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밥, 빵, 과일, 그 모든 탄수화물의 종착역이 포도당인 셈입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세포입니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하고 그 연료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특히 두 가지 세포가 포도당을 가장 많이 받아들입니다. 첫째, 근육세포입니다. 우리가 걷고 들고 숨 쉬는 그 모든 일이 근육세포에서 이루어지니까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먹습니다. 둘째,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세포는 좀 웃긴 친구인데요. 자기가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일할 때는 포도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방을 차곡차곡 저장해요. 좀 욕심쟁이 같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포 표면에 작은 문이 있어요. 그 문 이름이 글루트 4번이라는 영어로 된 어려운 이름인데 그냥 우리는 포도당 4번 통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포도당 4번 통로가 평소에는 꽉 닫혀 있어요. 아무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 가득 차 있어도 이 문이 안 열리면 세포는 굶어 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어주는 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인슐린이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호르몬이 아니에요. 인슐린은 그냥 초인종이에요. 띵동, 띵동하고 누르는 초인종입니다. 우리가 친구 집에 갔는데 문 앞에 서서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초인종을 눌러야 친구가 문을 열어주죠. 인슐린이 그 초인종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우리 몸 깊숙이 위장 옆에 췌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 췌장 안에 베타세포라는 작은 일꾼들이 있어요. 이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만들어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베타세포가 신호를 받고 인슐린을 펌프질하듯 뽑아냅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혈액을 따라 돌면서 근육세포, 지방세포, 문 앞에 가서 띵동, 띵동 누릅니다. 그 신호를 받은 세포는 깜짝 놀라서 손님 오셨구나 하면서 포도당 4번 통로를 활짝 열어줘요. 그러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줄지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이제 풀어드릴게요. 살이 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특히 우리 한국인처럼 내장 지방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포 표면이 어떻게 될까요? 세포 안쪽이 지방으로 꽉 차고 그 표면도 미세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와서 띵동 띵동 누르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 초인종 선에 기름이 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인산화라는 화학 반응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쉽게 말하면 띵동 소리가 작아지거나 안 들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세포는 안에서 자고 있어요. 손님이 왔는데도 모릅니다. 밖에 있는 인슐린은 답답하죠. 왜 안 들리지? 하면서 더 세게 누릅니다. 한 번 더, 두 번 더 막 누르는데도 안 들려요. 그러면 췌장이 뭐 합니까? 인슐린 부족하다 하면서 인슐린을 더 만들어냅니다. 인슐린이 때로 몰려가서 같이 누르기 시작해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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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누르는 거죠. 그래도 안 들리면 진짜 큰일입니다. 결국 그 세포는 포도당을 못 받아들이고 혈액 속 포도당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혈당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같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인슐린도 잔뜩 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 혈액을 검사해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높아져 있어요. 포도당도 높고 인슐린도 높습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일을 하려고 죽을 만큼 노력하는데 세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듣지 않는 상태. 그래서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슐린에 대한 저항이 생긴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면 이해되시죠? 사실은 진짜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저 의학 교과서에서 어렵게 설명해서 우리가 못 알아들었던 것 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어르신, 올해 74이신데요. 평생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정확히 모르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항성 있으세요 하실 때마다 약이 듣지 않는다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셨대요. 그래서 약을 자꾸 늘려야 하는 줄 아셨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으시고 나서 내 세포가 잠들어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식단 관리에 진심을 담아서 6개월 만에 약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원리를 알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보이거든요. 모르고 약만 먹으면 평생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글루트 4번 통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통로가 우리 건강의 진짜 열쇠거든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글루트 4번 통로. 이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영어 이름이 어려우니까 우리 다 같이 그냥 포도당 4번 통로라고 부르겠습니다. 좋죠? 이 작은 문 하나가 우리 건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문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시각화해서 설명드리면 세포 표면을 마치 두꺼운 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벽에 작은 회전문이 박혀 있는 모양입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인슐린이 띵동 누르면 그 회전문이 돌면서 포도당을 안으로 보내줘요. 한 번 회전에 한 분자씩 들어갑니다. 하루에 우리 몸이 처리하는 포도당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보통 어른 기준으로 하루 200g 정도입니다. 즉 작은 사탕가루로 환산하면 한 컵 분량이에요. 그게 다 이 작은 문들을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부지런한 일꾼들이죠. 특히 근육세포 표면에는 이 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세포에 수만 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일을 하려고 포도당을 마구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운동이 당뇨에 좋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서가 아니라 이 문들이 활짝 열려서 포도당을 빨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운동을 하면 인슐린 없이도 이 포도당 4번 통로가 열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슐린이 적게 있어도 잘 작동해요. 근육 수축 자체가 통로를 열어주는 신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이 30분만 걸으셔도 혈당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의대 졸업하고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운동이 약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약은 그냥 인슐린 효과를 흉내내는 거지만 운동은 그 자체로 우리 세포를 직접 깨워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격렬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걷기가 더 좋아요.
왜냐면 이 포도당 4번 통로는 가벼운 근육 수축에서 가장 잘 활성화됩니다. 빨리 뛰면 무산소 운동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에너지 시스템이 작동해요. 서울 아산병원 운동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30분씩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평균 23% 개선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효과예요. 그것도 약 하나를 안 드시고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식사 직후, 그러니까 밥 먹고 30분 안에 걷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 후에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근육이 일을 하면 이 포도당 4번 통로가 활짝 열려서 그 폭발하는 혈당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식후 혈당이 안 올라가면 췌장이 인슐린을 많이 안 만들어도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꼭 권해드리는 건요, 식사하고 나서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잠깐만 슬리퍼 신고 동네 한 바퀴 도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보약입니다. 약 한 알보다 훨씬 좋아요. 울산에 사시는 한 분이 떠오르는데요, 이분은 당뇨 진단 받으시고 처음에는 너무 충격받으셔서 거의 며칠 동안 식사도 못 하셨대요. 그러다가 마음을 다잡으시고 매일 식사 후에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당뇨직.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4까지 떨어지셨어요. 약을 추가로 늘리지도 않으셨고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글루트 4번 통로의 힘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이런 자연 치유의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인이 당뇨에 더 취약한 이유,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글루트 4번 통로의 비밀까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살이 찌면 왜 당뇨가 생기는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살이 찌면 왜 당뇨가 생기는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흔히 살 빼라, 살 빼라 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가족도, 친구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살이 찌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주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이 우리 몸에 쌓이는 두 가지 방식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째는 피하 지방입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쌓이는 지방이에요. 만져보면 물컹물컹한 그 살이 피하 지방입니다. 이건 비교적 무해예요. 둘째는 내장 지방입니다. 위장, 간, 췌장 같은 장기들 사이사이에 쌓이는 지방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어르신들 보시면 팔, 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장 지방이 쌓인 모습이에요. 외국에서는 사과형 비만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거미형 비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체형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면 내장 지방이 어떻게 당뇨를 만드는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려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따라오세요. 내장지방세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에 화학 신호를 뿌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요. 영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염증 신호물질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물질이 혈액을 따라 온 몸에 퍼져요. 그런데 이 염증 신호물질이 근육세포 표면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 그러니까 띵동 누르는 그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아예 망가뜨립니다. 정확히는 그 선의 한 부분에 인산기라는 화학물질을 잘못된 위치에 붙여버려요. 그러면 인슐린이 와서 띵동 눌러도 신호가 안에 전달이 안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집 초인종 회로에 누가 와서 전선을 살짝 끊어놓은 거예요. 초인종은 누르는데 안에서는 안 들립니다. 손님이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다음입니다. 내장지방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간으로 직접 지방산을 보냅니다. 간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위장 옆에 있는 큰 장기인데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러요. 그 간으로 지방산이 마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지방으로 절여져요. 그게 바로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도 인슐린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간은 평소에 인슐린 신호를 받으면 아, 지금 식사가 끝났구나 하고 포도당을 만드는 일을 멈춥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되면 그 신호를 무시해요. 식사 끝났는데도 계속 포도당을 혈액으로 뿜어냅니다. 그러면 혈당이 더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식사 한 끼 거르고 가만히 계셔도 혈당이 200 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바로 지방간 때문입니다. 간이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췌장은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이 일을 안 한다는 신호를 받으면 췌장은 더 많이 만듭니다. 우리 한국인의 베타세포는 작고 능력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더 많이 만들려고 자꾸 압박이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타세포가 지치고 결국 죽기 시작합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뇨가 본격적으로 발병할 때쯤에는 이미 베타세포의 약 47%가 손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당뇨 약 좀 먹으면 되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사실은 그 시점에서 이미 췌장의 절반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 빼는 건 우리 췌장에 남은 베타세포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 간에 쌓인 지방을 빼는 일이고, 우리 근육세포 표면의 염증 신호를 줄이는 일이에요. 살 빼면 이 모든 게 한 번에 좋아집니다. 체중 5kg만 빼셔도 인슐린 저항성이 거의 30% 가까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5kg이요. 한 달에 1kg씩만 빼셔도 5달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광주에 사시는 정태영 어르신, 74살이신데요. 진단 받으셨을 때 체중이 78kg이셨답니다. 키 165cm에 78kg이면 좀 무거우시죠? 의사 선생님이 5kg만 빼보시라 하셨대요. 처음에는 죽을 만큼 힘들 줄 아셨답니다. 그런데 식사 순서만 바꾸시고 식후에 산책만 하셨는데 6개월 만에 73kg이 되셨어요. 그 시점에서 당화혈색소가 7.4에서 9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수치예요. 약을 줄였습니다. 자, 이게 우리 몸의 신비로운 회복력입니다. 우리가 길을 알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어떻게 우리를 당뇨에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한국인의 유전적 약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들으시면 우리 조상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드실 거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인류의 역사를 잠깐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2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냥하고 열매 주워 먹고 가끔 짐승을 잡아먹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불리 먹으면 다행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100만 년이 지나고 우리 조상들 중 일부가 아프리카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종족 간 다툼도 있었고, 더 좋은 사냥터를 찾아 떠난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서서히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유럽으로 가셨고, 어떤 분들은 동쪽으로 가셨어요. 동쪽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인의 조상이 되십니다. 이분들이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요? 시베리아 추운 지방을 거쳐 만주를 지나 한반도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동남아시아까지도 진출하셨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동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가 자리 잡은 한반도와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지역은 농사짓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비도 적당히 오고 햇빛도 좋고 강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냥보다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쌀 농사가 시작된 거예요. 쌀 농사를 지으니까 식량이 안정적이긴 한데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어요. 흉년이 들면 정말 굶어야 했습니다. 보릿고개 들어보셨죠? 봄에 보리가 익기 전 작년 쌀이 다 떨어지는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풀뿌리, 나무 껍질까지 드시며 견디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적응했냐면 적게 먹어도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해갔어요. 작은 체구, 작은 췌장, 작은 베타세포, 이게 다 적응의 결과입니다. 적게 먹으니까 인슐린도 적게 만들어도 됐고 베타세포도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됐어요. 그게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에 새겨졌습니다. 그런 동안 유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분들은 추운 지방에서 살아가셨고 농사보다는 가축 키우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기와 유제품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야 했고 베타세포도 크고 강해야 했어요. 그분들의 베타세포는 우리보다 거의 1.5배 가까이 크고 인슐린 만드는 능력도 더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 1980년대부터 우리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식탁이 풍요로워졌어요. 흰쌀밥이 가득, 밀가루 음식이 늘고 설탕이 든 음료수, 과자, 빵, 라면, 그리고 야식까지 우리 위장은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 췌장은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인슐린 분비 능력은 서구권 백인의 약 67%입니다. 즉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인슐린을 그만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습관이라도 우리에게는 더 큰 부담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인은 살을 조금만 쪄도 당뇨가 옵니다. 서구권 사람들처럼 100kg, 120kg 이렇게 찌지 않아도 우리는 70kg, 80kg에서도 충분히 당뇨가 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먹는데 멀쩡하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다른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작고 효율적인 몸은 풍요의 시대에는 오히려 위험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맞게 먹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처럼 적당히 먹고 많이 움직이고 단순한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단 음료수 대신 물, 야식 대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서구권의 식단을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전통 식단이 우리 몸에 가장 잘 맞아요. 김치,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 이런 음식들이 우리 췌장에 가장 부담을 적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분들이 왜 당뇨가 적었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우리 몸에 맞게 드셨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셨어요. 밭에 나가 일하시고 빨래하시고 밥하시고 집안일이 운동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에 가장 잘 맞는 생활 방식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의자에 종일 앉아있고 야식 시켜 먹습니다. 우리 유전자는 100만 년 전 그대로인데 환경만 10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환경을 다시 우리 유전자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식단을 단순하게 하고 자주 움직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그게 한국인의 당뇨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가슴에 새겨두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합병증이 무섭다는 사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당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실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이번 모듈은 정말 진짜 정말 중요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신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당뇨가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당뇨 자체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충격받으셨죠? 의사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당뇨라는 병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증상도 안 줍니다. 혈당이 200이든 250이든 우리 몸은 거의 못 느껴요. 그러면 뭐가 무섭냐?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자, 정확히 풀어드릴게요. 당뇨로 우리가 죽거나 다치는 게 아니에요. 당뇨가 만들어내는 합병증으로 우리가 큰 일을 당합니다.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심혈관계 합병증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것들이에요. 당뇨 환자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신장 합병증입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셋째, 망막 합병증입니다. 시력을 잃으실 수 있어요. 넷째, 신경 합병증입니다. 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결국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내다가 절단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 들으시면 당뇨가 정말 무섭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합병증들은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당뇨를 진단받으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병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뇨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합병증 발생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시고 혈압을 130 이하로 유지하시고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유지하시면 당뇨로 인한 큰일은 거의 안 옵니다. 그러면 합병증이 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관리를 안 하신 분들입니다. 진단 받으시고 5년, 10년 동안 약도 안 드시고 식사도 그대로 하시고 운동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 혈관과 신경이 천천히 망가집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시고 관리를 시작해도 이미 망가진 혈관은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진단받으신 그 시점부터 잘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합병증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당뇨 진단 받으시고 30년 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꾸준히 관리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당뇨라는 진단명에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당뇨는 그냥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에요.
지금 살을 빼고 식사를 조절하고 좀 움직여주세요 하는 친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행동하시면 평생 큰 문제 없이 사실 수 있어요. 당뇨를 일찍 발견하신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발견 못하고 그냥 사시다가 합병증이 와서야 발견하시는 분들이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갑자기 시력이 흐려지셔서 안과 가셨다가 당뇨망막증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늦은 거죠.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어르신 74살이신데요. 이분이 당뇨를 진단받으신 게 거의 30년 전이라고 합니다. 45세 진단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받으셔서 며칠 동안 식사도 못 하셨대요. 그런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니다. 평생 친구처럼 같이 가는 병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 말씀 듣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30년 동안 식단 관리하시고 매일 산책하시고 약도 꾸준히 드셨대요. 지금 74이신데 합병증 하나도 없으십니다. 시력 좋으시고 신장 정상이시고 발감각도 멀쩡하세요. 손주들이랑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게 일과래요. 이게 바로 당뇨를 잘 관리한 분의 모습입니다. 30년 당뇨 환자가 30년 무합병증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진짜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쯤에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 알아본 내용을 한번 짚고 가요. 첫째, 한국인이 서구권보다 당뇨가 더 많은 이유는 우리 췌장의 베타세포가 작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셋째, 글루트 4번 통로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작은 문이고 운동하면 활짝 열립니다. 넷째, 살이 찌면 내장지방이 염증 물질을 뿌려서 인슐린 신호를 망가뜨립니다. 다섯째, 한국인의 유전자는 적게 먹는 데 적응되어 있어서 풍요의 시대에 더 취약합니다. 여섯째, 당뇨 자체는 무서운 병이 아니고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합병증은 잘 관리하면 거의 100% 예방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후반부에서는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뇨 식단의 진실, 메트포민의 작용 원리, 인슐린 주사가 마지막 수단인 이유, 그리고 살을 빼면 당뇨가 정말 사라지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자, 7번째 시간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채식만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 이거 오늘 깨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당뇨 진단받으시면 이제 고기 못 먹는 거지 하고 슬퍼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고기 드세요.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채식만 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의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신 의학의 흐름입니다. 잠깐만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채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채식만 하시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빠진 식단이 위험하다는 거죠. 먼저 우리 몸의 기본 구조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육, 뼈,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우리 면역 시스템도 다 단백질입니다. 매일 우리 몸의 단백질이 조금씩 분해되고 새 단백질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매일 새 단백질을 먹어줘야 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50세 넘으면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대, 70대 되시면 같은 양을 드셔도 근육이 줄어들고 살은 늘어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당뇨와 무슨 상관이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루트 4번 통로 기억나시죠? 그게 가장 많이 박혀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근육세포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문이 많아져요. 그러면 혈당이 잘 떨어집니다. 근데 채식만 하시면서 단백질을 못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점점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은 글루트 4번 통로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받아줄 곳이 없어집니다. 결국 혈당이 더 안 떨어져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채식만 하시면서 운동도 안 하시면 처음에는 살이 좀 빠지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안 잡혀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늘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내가 채식하는데 왜 더 늘어나 하고 답답해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근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단백질을 몇 끼 챙기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살코기를 주식처럼 드세요. 우리 어르신 한 분당 하루에 단백질이 60g에서 70g 정도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몇 끼 손바닥 한 만큼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둘째, 탄수화물은 줄이세요. 흰쌀밥은 한 공기가 아니라 반 공기 정도로. 빵, 과자, 라면, 떡 같은 흰 밀가루 음식은 가급적 안 드시고요. 대신 잡곡밥, 고구마, 호박 같은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조금만 드세요. 셋째, 채소는 많이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을 몇 끼 한 접시씩 드세요. 식사 시작할 때 채소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조금 드시는 순서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 순서 진짜 중요해요. 넷째, 좋은 지방을 드세요. 견과류, 등푸른 생선,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좋은 지방입니다.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도 있습니다. 다섯째, 음료수를 끊으세요. 단 음료수, 과일 주스, 가공 음료수 다 끊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한 잔에 각설탕 8개에서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 혈관을 직접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살이 빠지면서 근육이 유지됩니다. 혈당이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약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 신동식 선생님인데 63이세요. 이분이 당뇨 진단받으시고 처음에는 채식만 하셨대요. 고기 끊고 생선 끊고 거의 절식 수준으로 채소만 드셨답니다. 6개월 동안 체중은 8kg 빠지셨는데 혈당은 안 떨어지셨어요. 오히려 더 올랐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서 식단을 바꾸자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단백질 위주 식단으로 전환하셨습니다. 몇 끼 계란이나 두부, 닭가슴살을 챙겨 드시고 채소도 같이 드시고 밥은 반 공기씩만 드셨어요. 그렇게 3개월을 하셨더니 체중은 거의 그대로인데 당화혈색소가 8.1에서 6.5로 뚝 떨어졌답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이셨고요. 정말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단백질 위주 식단의 힘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메트포민이라는 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약 정말 신기한 약이에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8번째입니다. 메트포민이라는 약 들어보셨죠? 당뇨 진단받으시면 거의 100% 처방받는 약입니다. 흔한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그렇게 안전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트포민이 어떻게 발견됐는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약은 갈레가라는 식물에서 시작됐어요. 유럽에서 옛날부터 당뇨에 좋다고 전해져 내려오던 풀이었답니다. 우리나라 한약처럼요. 그 풀에서 추출한 성분을 연구하다가 메트포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10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약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1950년대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당뇨약이에요. 미국에서 처방 횟수 1위, 유럽에서도 1위입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전하고 효과 좋고 값도 싸기 때문이에요.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풀어드릴게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메트포민은 대부분의 다른 당뇨약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다른 약들은 췌장을 압박해서 인슐린을 더 만들게 하거나 강제로 포도당을 빼내거나 하는데요. 메트포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 줄여줍니다. 어떻게 줄이느냐? 첫째, 간에 작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간이 되면 간이 인슐린을 무시하고 계속 포도당을 만들어낸다고요. 메트포민이 그 간에 가서 이제 포도당 그만 만들어 하고 신호를 줘요. 그러면 간이 포도당 생산을 줄입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이 떨어집니다. 둘째, 근육에 작용합니다. 그 띵동 신호 전달이 잘 되도록 도와줘요. 정확히는 근육세포 안에 한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영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에너지 스위치를 켠다 정도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셋째, 지방 세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살이 찌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메트포민 드시는 분들 중에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당뇨약은 살이 찌는데 이 약은 오히려 살이 빠져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이 모든 작용이 합쳐져서 메트포민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빼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약 한 알로 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의 진짜 위력은 따로 있어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70년 동안 쓰면서 큰 부작용 사례가 정말 적었어요. 약간의 위장 불편함, 가벼운 설사 정도가 다입니다. 그것도 처음 1, 2주 적응 기간 지나면 거의 사라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메트포민은 저혈당을 거의 안 일으킵니다. 다른 당뇨약은 약효가 너무 세서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자주 있어요.
그러면 식은땀 나고 손발 떨리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트포민은 그렇지 않아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방식이라서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안전한 약이에요. 심지어 최근 연구에서는 메트포민이 노화도 늦춰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항노화약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당뇨약이 항노화 효과까지, 정말 대단한 약이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처방하느냐, 당뇨 초기에는 반드시 메트포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메트포민만으로 잘 관리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78% 가까운 분들이 메트포민 한 가지로 평생 사실 수 있습니다. 약을 늘릴 필요도 없고 합병증도 안 와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약은 가급적 안 먹어야 한다 하시면서 메트포민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메트포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약을 안 먹어서 당뇨가 나빠지면 나중에 더 강한 약을 여러 개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작용도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당뇨 진단 받으셨으면 메트포민은 꼭 드세요. 식사 조절하시고 운동하시면서 메트포민 하나를 챙기시면 평생 안전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어르신 71살이신데요. 이분이 당뇨 진단 받으신 게 20년 전이래요. 진단 받자마자 메트포민 드시기 시작하셨고 식단 조절하시고 매일 산책하셨답니다. 20년 동안 메트포민 한 가지로 잘 사셨어요. 합병증 하나도 없으시고요. 약 용량도 처음 받으신 그대로입니다. 늘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메트포민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인슐린 주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슐린은 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는지, 왜 그것을 가급적 미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인슐린 주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단어 중 하나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인슐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시면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시잖아요. 뭐 사형 선고처럼 들리시기도 하고요. 오늘은 인슐린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슐린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짚어볼게요. 우리 몸 안에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만드는 그 호르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포 문 앞에 가서 띵동 누르는 그 친구.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는 건 우리 몸이 못 만드는 인슐린을 외부에서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인슐린이 마지막 수단인지 그 이유를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슐린 주사는 우리 췌장에게 이제 그만 일해도 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인슐린이 들어오니까 췌장은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베타세포가 더 빠르게 위축됩니다. 결국 본인의 인슐린 만드는 능력을 영원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한번 시작하시면 거의 평생 끊기 어렵습니다. 우리 췌장이 일하는 능력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둘째, 인슐린 주사는 저혈당 위험이 큽니다. 식사를 늦추시거나 운동을 갑자기 하시거나 술을 드시면 혈당이 정상 이하로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식은땀 나고 손발 떨리고 의식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인슐린 맞으시고 새벽에 저혈당 와서 큰일 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셋째, 인슐린은 살이 찌게 만듭니다. 인슐린은 지방세포에 지방 더 저장해 하고 신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 시작하신 분들이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인슐린 용량을 더 늘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넷째, 매일 주사를 맞으셔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식사 전에, 잠자기 전에 매일 4번씩 맞으셔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외출도 자유롭지 않으시고 여행도 못 가시고요. 자, 그러면 인슐린은 언제 써야 할까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합니다. 우리 췌장이 거의 망가져서 더 이상 인슐린을 못 만드는 상태가 되었을 때만이요. 그 전에는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써봐야 합니다. 식단 조절, 운동, 메트포민, 그리고 다른 경구 약물들, 이 모든 걸 다 해보고도 안 될 때 그때서야 인슐린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 중에는 너무 빠르게 인슐린을 처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인슐린 시작합시다 하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요. 식단을 더 엄격하게 하고 운동을 더 하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은 그 질문을 환영하실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인슐린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형 당뇨,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당뇨가 시작된 분들은 베타세포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슐린이 필요해요.
또 임신 중에 당뇨가 생긴 분들도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정말 오래 당뇨를 앓으셔서 췌장이 거의 망가지신 분들도 인슐린이 마지막 수단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진단받으시는 2형 당뇨, 보통의 성인 당뇨에서는 인슐린이 가장 늦게 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요.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 72살이신데요. 이분이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50세에 당뇨 진단받으셨대요.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인슐린부터 시작합시다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서워서 못 맞으셨대요. 대신 식단 조절을 정말 엄격하게 하시고 매일 1시간씩 걸으셨답니다. 메트포민도 꾸준히 드셨고요. 그렇게 22년이 흘렀어요. 72살이신 지금까지 인슐린 한 번도 안 맞으셨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6.5 정도로 안정적이에요. 합병증도 없으세요. 처음에 인슐린부터 시작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췌장이 더 빨리 망가졌을 거고 합병증도 더 일찍 왔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신비로운 회복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믿고 식단과 운동으로 도와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약은 그 도우미일 뿐이에요. 약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우리를 치료해요. 그러니까 인슐린 처방받으신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과 잘 의논하시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작하시더라도 가능하면 다시 끊을 수 있도록 식단과 운동을 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몸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살을 빼면 당뇨가 정말로 사라진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거기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살을 빼면 당뇨가 정말로 사라진다는 사실,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정말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의학 교과서에서도 옛날에는 당뇨를 만성질환이라고 가르쳤어요. 한 번 걸리면 평생 가는 병이라고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형 당뇨는 사실 회복 가능한 병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관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미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병이 잠잠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진단 초기 5년 안에 적극적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하신 분들의 약 47%가 당뇨 관해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고도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상태예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을 빼면 당뇨가 사라지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을 빼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째, 내장지방이 빠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장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의 주범이라고요. 살을 빼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내장지방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피하지방보다 먼저 빠집니다. 우리 몸이 위험한 지방부터 처리해요. 내장지방이 빠지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우선 염증 신호 물질이 줄어듭니다. 우리 근육세포 표면의 인슐린 신호 전달 회로가 다시 정상 작동하기 시작해요. 띵동 띵동 누르면은 안에서 잘 들립니다. 포도당 4번 통로가 다시 활짝 열려요. 둘째, 간의 지방이 빠집니다. 그러면 간이 인슐린 신호를 다시 듣기 시작해요. 식사 끝나면 포도당 만들기를 멈춥니다. 공복 혈당이 떨어집니다. 셋째, 췌장에 지방도 빠집니다. 사실 췌장에도 지방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베타세포가 인슐린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살을 빼시면 췌장의 지방도 빠지면서 베타세포가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인슐린을 다시 잘 만들어요. 넷째, 근육이 보호됩니다. 살을 빼시면서 동시에 단백질을 잘 챙기시고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근육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근육이 늘면 글루트 4번 통로가 늘어나니까 포도당을 받는 능력이 더 좋아지죠.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거의 진단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사라지고 췌장이 정상으로 일하고 혈당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뇨 관해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얼마나 빼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작습니다. 체중의 5%에서 10%만 빼시면 됩니다. 70kg 되시는 분이라면 4kg에서 7kg이에요. 한 달에 1kg씩만 빼셔도 7개월이면 됩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살을 빼는 게 진짜 어려워요. 신진대사가 느려지셨고 활동량도 줄어드셨고 입맛도 까다로워지셨고요. 그래서 의사가 그냥 살 빼세요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거 하나만 바꾸셔도 한 달에 1kg은 빠집니다. 정말입니다. 둘째, 야식을 끊으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은 밤에 칼로리를 거의 쓰지 않아요. 야식이 다 지방으로 쌓입니다. 야식만 끊어도 한 달에 1kg 정도는 빠져요. 셋째, 단 음료수를 끊으세요.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커피 믹스, 단차 모두 끊으세요. 물, 무가당차, 블랙커피만 드세요. 이것만 해도 살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넷째, 매 식사 후에 산책을 하세요. 30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식후 산책이 식후 혈당을 잡아주고 칼로리도 태워줍니다. 일석이조예요. 다섯째, 일찍 주무세요.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이 5가지를 6개월만 지키시면은 정말 신기한 변화가 옵니다. 체중이 5kg에서 7kg 빠지시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오시고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실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어르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분, 74살이신데 30년 당뇨 환자세요. 이분의 비결이 바로 이 5가지였습니다. 30년 전 진단받으셨을 때부터 식사 순서 바꾸셨고, 야식 끊으셨고, 단 음료수 안 드셨고, 매일 산책하셨고, 일찍 주무셨어요. 그게 30년 동안 변함없는 일과셨답니다. 지금 74이신데 합병증 하나 없으시고 약 용량도 처음 그대로이세요. 손주들이랑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게 일과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화려한 비법이 아니에요. 그저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지키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보너스 모듈로 들어가 볼게요. 당뇨 치료제 종류별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계시면은 이거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가장 많이 쓰는 메트포민입니다.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죠.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 줄여주는 약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약이에요. 당뇨 진단 받으시면 거의 100% 이 약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신장 포도당 억제제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에서 포도당을 빼내는 약이에요. 이 약은 신장에 작용해서 우리 몸 안의 포도당을 소변으로 빼냅니다. 그러니까 먹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요. 이 약의 좋은 점은 살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혈관 보호 효과도 있어서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단점은 요로 감염이 좀 잘 생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크레틴 작용제라는 약입니다. 이건 주사약인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알약도 나왔어요. 이 약은 우리 몸 안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흉내를 냅니다. 식사 후에 인슐린 분비를 부드럽게 도와주고 식욕도 줄여줍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빠져요. 살이 너무 많으신 당뇨 환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약입니다. 네 번째는 인크레틴 분해 억제제라는 약입니다. 이것도 인크레틴을 도와주는 약인데 작용 방식이 좀 다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게 처방돼요. 다만 효과가 메트포민이나 인크레틴 작용제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설포닐 유레아라는 오래된 약입니다. 이 약은 췌장을 직접 압박해서 인슐린을 짜내는 약이에요. 효과는 강하지만 췌장을 무리시키는 약입니다. 또 저혈당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이 약을 가급적 마지막에 쓰려고 해요. 진짜 다른 약이 다 안 들 때만 처방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슐린 주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지막 수단이에요. 진짜 췌장이 거의 망가지셨을 때, 모든 약이 안 들으실 때 사용합니다. 이 6가지가 우리가 흔히 쓰는 당뇨 치료제예요. 자, 정확한 처방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메트포민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효과가 부족하면 신장 포도당 억제제 또는 인크레틴 작용제를 추가합니다. 셋째, 그래도 부족하면 인크레틴 분해 억제제를 추가하거나 약을 조합합니다. 넷째,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설포닐 유레아나 인슐린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처음에 당뇨약 뭐 드세요 하시면 메트포민이요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첫 약이에요. 그 약 드시면서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하시면 평생 메트포민 하나로 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국인이 서구권보다 당뇨가 더 많은 이유는 우리 췌장의 베타세포가 작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적게 먹는 환경에 적응하셨기 때문이에요. 둘째, 당뇨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에 못 들어가고 혈액에 떠있게 됩니다. 셋째, 글루트 4번 통로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작은 문이에요. 운동하면 이 문이 활짝 열리고 인슐린 없이도 작동합니다. 넷째, 살이 찌면 내장지방이 염증 신호 물질을 뿌려서 인슐린 신호 전달을 망가뜨립니다. 그게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다섯째,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당뇨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살을 조금만 쪄도 당뇨가 옵니다. 우리 몸에 맞게 단순하게 조금 적게 드셔야 해요. 여섯째, 당뇨 자체는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합병증은 잘 관리하면 거의 100% 예방됩니다. 일곱째, 채식만 하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근육이 빠지면 당뇨가 더 나빠집니다. 여덟째, 메트포민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약입니다. 당뇨 진단 받으시면 꼭 드세요. 평생 한 알로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인슐린 주사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가능하면 미루세요.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습니다. 열째, 살을 빼면 당뇨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체중의 5에서 10%만 빼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보너스로 당뇨 치료제는 메트포민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추가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잘 의논하시면 평생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친절한 신호일 뿐이에요. 이제 좀 천천히 살자, 좀 단순하게 살자, 좀 움직여가며 살자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몸은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건강한 노후로 우리에게 돌아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알려야 할 정보거든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만들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몸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챙겨봅시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식사 한 번 더 천천히 드시고 산책 한 번 더 하시고 일찍 주무시는 것, 그게 우리 건강의 시작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